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난처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과학적 합리성하고 기술의 수용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현대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해 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우리가 이제 남을 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창조적인 선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남이 만들어준 기술을 그, 그 무비판적으로 드렸죠. 우리 스스로 그야말로 선도적으로 인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쉽지만은 이 기술 개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원하면 기술은 저절로 등장하는 것,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더더구나 간절하게 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술이 만들어지는 그런, 뚝딱하고 희망만 하면은 뭔가를 만들어주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정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합니다. 어떤 기술도 함부로 버릴 수 없고 어떤 기술도 섣부르게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사실을 좀 우리 사회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탄소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수소 함부로 간단하게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탄소는, 천연가스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휴지통에다 갖다 버릴 수 있고, 태양광 풍력 그냥 돈만 내면은 우리의 목적에 그, 정말 신기하게 기여해 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죠. 환상입니다. 저는 왜 우리 사회가 자연인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연인은 사실은 현대판 화전민입니다. 자연인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삶의 방식이 아니고, 조선 중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 인구가 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 사회에서 밀려난 일부 사람들이 산 속에 들어가서 삶을 시작한 게 화전민이었고요. 화전민의 전통은 조선 중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되고 6.25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도 이 화전민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부가 화전민 정착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사실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다가 반복적으로 실패했다가 1960년대부터 이제 화전민 정착 사업을 시작을 해서 1979년입니다. 1979년에 화전민 정착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한 20여 년 동안에
그 42만 명이 그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제도, 소위 말해서 공공근로제도가 바로 화전민 정착 사업의 뿌리였습니다. 화전민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도시에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삶의 수단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그 소위 말해서 생활의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부가 전국에 있는 중소대도시에다가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화전민들한테 공공근로 소위 취로 사업이라고 그러죠. 취로 사업에 일거리를 줘라라고 정부가 중앙정부가 각 그 중소 대도시에다가 할당을 준 게 첫 번째 취로 사업에 그 등장한 직군이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넉마주의라고 해서 어깨에다가 이렇게 그 바구니를 메고 다니던 사람들을 초록색 모자를 씌워가지고 리어커를 만들어주고 도로를 청소하게 만들었던 게 이 자연인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EBS에서 소개됐던 한 10여 년 전에 소개됐던 건데 그, 그 마지막 화전민이 EBS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마지막 화전민한테 그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느냐? 뭐가 가장 아쉬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그 마지막 화전민이라는 분이 남긴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자기는 자기 조상이 자기 부모 할아버지가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서 자기 자신은 아무 후회가 없다. 자기 자신은 만족스럽게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다가 보니까 그분은 그 정부의 화전민 정착 사업을 거부했던 분입니다. 거부하고 끝까지 산에 남았던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자기 부모의 삶을 따라서 살고 났더니 자기 자식들을 봤더니 공부도 못했고 사회에 적응도 제대로 못했더라. 내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내 자식들한테는 참 그 큰 짐을 물려줬다고 생각해서 그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찡했습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그 현혹돼 가지고 진짜 문제를 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자연인에 대한 그 광란에 가까운 그 열기를 보면서 항상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네. 의도는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그 정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마치 우리의 모든 에너지 소비를 전기화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경계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과정, 이거는 전기만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탄소 중립이라는 뭐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 목표 때문에 현실을 잃어버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 뜻으로 전기에 네. 피를 줄여야 된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모든 에너지 소비를 전기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된다. 그 표현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너무 저는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에너지에 의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인류 사회의 다양성, 복합성에 대한 인식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억 인구 중에 20억이 아직도 개방형 그 연소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탑 엔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만 신경을 쓰면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웃들 또는 지구촌의 그 뭐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그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장작을 떼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저쪽 끝에서 이제 휘발유 경유차도 거부하면서 이제 전기차를 외치는 그 끝자락만 보고 있는 거죠. 인류 사회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기술도 포기할 수 없다. 누군가한테는 절실하게 대안이 없는 유일한 기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부로 비하하고 폄하하는 자세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여유가 있어서 포기할 수 있는 기술이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일한 생명줄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남미, 또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을 생각하려면 언제 그네 나라들이 정규화될지 사실 요원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